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는 내가 참고하고 있는 비에레 선생님 책의 챕터 3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내 전자와 홀이라 불리는 즉 캐리어들이죠. 이 캐리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캐리어 액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캐리어 액션 여기도 쓰여져 있죠. 이 캐리어 액션의 핵심 유형들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드리프트, 디퓨전,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뭐 RG 줄여서 썼습니다. 자, 세 가지 DDR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인 3.1절에서 드리프트 얘기, 뒤이어서 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질 거고요. 첫 번째 드리프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제품에서 쓰는 D램 낸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경우 실제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라는 단자를 가지고 있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기장을 걸어서 쿨롱의 힘을 받아서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해서 이 전류를 흘리게 되거든요. 이런 전류의 흐름을 잘 활용을 하면 D램의 1비트, 그러니까 비트 셀 내 1비트라는 정보를 저장할 때 전자를 비트에 전하를 띤 입자를 저장하는 곳인 D램 셀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네, 축전기죠. 여기에다가 전자를 넣어줄 건지 말 건지 그 흐름을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셀 트랜지스터고 이 셀 트랜지스터의 내부에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여기 배우는 DDR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그러하고 GPU, 뭐 CPU와 같은 XPU 계열들의 프로세서 유닛들도 이런 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함으로써 그 0과 1이 되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냅니다. 엔드 연산, 오어 연산,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 이런 다양한 디지털 회로 내에서 쓰는 연산들을 전자 스위치를 잘 이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자식 스위치보다 앞서서 개발된 게 기계식 스위치고요. 이 기계식 스위치를 가지고 더하기 곱하기를 어떻게 할지를 물어본다면 아마 어린 시절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었던 학생이라면 이 에비커스라고 하는 주판입니다. 알을 튕겨가면서 알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덧셈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치였죠. 그런 기계식 스위치, 그 알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기계식 스위치를 최근에 반도체 칩적 회로는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연산 전자 스위치로 교체를 한 것이고요. 이 전자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다 열로 나와서 뭐 칩의 발열 이슈들로도 이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이뭐 AI 시대에 대용량의 연산을 필요로 할 때 연산의 그 원천이 되는 하드웨어 부품 하나는 뭘까? 그게 이제 우리 이 반도체 물리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소자 수업 1, 2를 듣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이 금속,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다 적층 구조로 쌓아서 만드는 그리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 PN 접합, 그리고 금속과 반도체를 연결하는 메탈 세미컨덕터, MS 접합, 이런 것들이 다 녹여 들어가서 하나의 전자 스위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전자 스위치를 만약에 기계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껐다 켰다를 하는 방식이라면 뭐 이미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벽면에 보면 똑딱이와 같은 그 기계식 스위치 있죠. 그런 걸 써서 천장에 붙어 있는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할 텐데요. 근데 그거를 전자식 스위치로 바꾼 거고, 물론 요즘 신축 아파트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불을 껐다 켜다 켜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전자 스위치를 모으고 모아서 연산을 할 수 있고, 그 연산의 역량을 확 끌어올려서 지금의 인공지능 연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저장의 목적이라면 D램 낸드로 진화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반도체 제품의 핵심적인 뭐 성능, 전력 소모량, 비용, 칩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 머릿속에 드는 것은 이런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그럼 이 전자식 스위치의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네,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드리프트부터 출발해 봅시다. 여기 정의가 하나 있으니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움직임을 우리는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전하를 띤 입자, 전자 또는 홀이겠죠. 일렉트론과 홀이 어떤 환경 하에서 움직이냐? 전기장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와 홀이 있으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사이에 델타 V라고 쓰면 볼티지 디퍼런스겠죠. 자, 이런 전압차, 한국말로 전압차라고 써야 되는데 보통 차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 굳이 풀어서 쓰자면 전기적인 압력이 될 겁니다. 전기적인 압력 전압이죠. 원래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철석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에너지를 가해서 너 이쪽으로 가, 너는 반대로 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워넣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긴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배터리입니다. 내부에 있는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그 전기적인 에너지의 실체는 전기적인 압력 전압입니다. 물론 이제 화학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면 전기적인 압력,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고 뛰어들 수 있던 이 거리가 결국에는 좁혀져서 전압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다시 재충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 계열들이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전압이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 차이가 있으면 이 내부 공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필드 이론이라고 하는데 장 이론이죠. 그 중에서도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전기장입니다. 또 뭐 아재 개그를 하자면 고추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그죠? 된장도 있는데 우리는 전기장을 쓸 겁니다. 자, 이런 전기장은 가까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건 중력장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구로부터 지구와 우리 인류가 가지고 뭐 지구와 뭐 태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물체 두 개 사이건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하죠. 그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물체 두 개 사이에 뭐 질량을 M1, M2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중력장이 존재합니다. 그래비티죠. 중력장이 존재하면 하는 공간 안에 어떤 임의의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질량이 0이 아닌 한은 얘는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힘을 받으면 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하고 그 결과물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네, 중력장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번엔 M1, M2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고 그 둘이 정기적인 압력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압이 0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델타 V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내부에는 전기장이 생성되고요. 그 전기장이 생성됐다는 의미는 여기에 전하를 띤 입자인 마이너스 뭐 예컨대 일렉트론이 있으면 얘는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있으면 전하를 음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을 이 방향으로 힘 F를 받게 될 겁니다. 네, 저런 힘이 전기장에 비례할 거고요. 전기장이 세면 힘도 많이 받겠죠. 우리 지금 지구에서 중력장이 있겠지만 달나라에 가면 중력이 좀 약해지죠. 왜냐하면 지구보다 달이 가볍기 때문이죠. 질량적으로. 그럼 우리는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80kg가 나오다가 달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한 6분의 1 정도 되는 몸무게를 경험하게 되죠. 똑같은 이론으로 이치로 전기장이 강해지면 받는 가속의 힘도 높아질 거고 그 비례 관계를 이제 전하량, 이 전자 하나니까 단위 전하량 Q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는 QE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운동을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 운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일단 전하를 띄워야 됩니다.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는요, 전기장 환경 하에 놓이면 뭐 여기 전기장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제 몸무게가 0g이었으면 뭐 저기 건물에서 뛰어내려도요. 뭐 여기가 허공에 떠 있나요? 저는 딴 사람들은 질량이 1g 이상인 사람은 막 밑으로 먼지들이 떨어지는데 저는 계속 떠 있는데요. 왜냐면 질량이 없었어죠. 그러니까 중력장에 힘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실리콘 결정 재료,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결정 재료 안에 존재하면 걔는 전기장 전압차를 줘도요, 뭐 그냥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대표적인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 홀이겠죠. 얘들은 100%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런 힘을 받아서 입자가 모션, 움직이면 우리는 이런 일을 드리프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것은 전류라고 하죠. 커런트라고 하죠. 커런트는 단위가 암페어고, 암페어는 쿨롱 나누기 초입니다. 그래서 1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게 전류인데, 이 쿨롱은 전자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전자가 예를 들어 10에 18승계가 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쿨롱만큼이 이 총 전하량일 거고 이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어떤 특정한 단면적을 다 휩쓸고 지나가면 이 단면적에 지나간 전류량은 어떻게 돼요? 1초에 지나갔으면 여기 1 넣고 이 위에 총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쿨롱이니까 답은 1.6 곱하기 뭐 그냥 0.16 암페어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류의 개념이니까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디퓨전과 리컨비네이션 뒤에서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건 이미 내가 앞에서 설명을 한 거라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입자로서 전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진공 상태, 오른쪽은 반도체 내부입니다. 진공상 여기 두 개의 금속 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전자 하나가 있다면 이 배터리를 써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전압의 차이를 줍니다. 뭐 1볼트라고 하면 1볼트의 전압을 줬습니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일렉트릭 필드 E입니다. 여기 전자가 있으면 힘을 이쪽으로 받아서 플러스 전압판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때 받는 힘은 전자 하나니까 마이너스 Q고 전기장입니다.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만약에 이쪽을 X라고 하면 전기장도 같은 양의 방향인데 전하를 띈 게 음이죠. 그래서 힘은 음의 값이 나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해 힘 받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전자는 진공 상태에서는 뭐 절대 질량 값을 가지겠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속 운동을 하겠죠. 이거는 뭐 이제 뉴턴의 고전력학에서 나오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할 거고, 질량과 힘 사이에 가속도하고 뭐 이런 관계는 F는 ma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가봅시다. 반도체 물질을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로 지금 뭐 하나 따가지고 온 겁니다. 뭐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서부터 뭐 요 위를 표면이라고 하면 뭐 하단부로 뭐 한 100나노 정도 깊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육면체를 생각합시다.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를 주면 똑같이 전기장이 생기고 실리콘 결정 재료 내 자유전자, 컨덕션 밴드에 있는 놈이겠죠. 원래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다 나온 놈일 수도 있고 또는 불순물을 넣은 도프드 세미컨덕터라면 억셉터나 도너에서부터 뭔가 일들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자유전자가 나옵니다. 뭐 전자니까 도너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런 전자가 힘을 받는다. F는 마이너스 QE입니다. 그럼 이 녀석도 가속 운동을 하니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 전자의 질량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진공에서 반도체라서요. 전자 하나가 경험하는 주변의 환경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쓰는 질량을 전자의 유효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 유효질량의 개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등산을 좋아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또는 계단을 뭐 내가 1층에 있는데 강의실이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꽉 막혀 있어서 걸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내리막을 올 때는 생각보다 편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도보로 이동하는데 평지를 걸을 때 내가 느끼는 몸무게가 뭐 80kg다. 근데 오르막일 때는 한 85kg 정도 느껴질 겁니다. 근데 내리막일 때는 한 75kg 정도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뭐, 여름이 되면 항상 이제 강한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이 오는 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등 뒤에서 밀면, 내가 막 이렇게 앞쪽으로 막
힘줘서 걷지 않아도 막 앞으로 쭉쭉쭉쭉 밀려서 걸어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뭐 굉장히 나처럼 무거운 사람은 뒤에서 바람을 불든 불든 별 차이가 없지만 좀 가벼운 학생들은 뒤에서 바람 불면 막 휘청휘청 합니다. 그 말은 태풍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본인이 느끼는 유효한 질량값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하에 놓여 있는 전자냐에 따라서 실제 유효한 질량값은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유효한 질량값을 물리학자들이 쭉 스터디를 해 왔고요. 보는 대로 실리콘 반도체 재료 내에 전자가 가지는 유효 질량값을 절대 질량값에 normaliza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effective mass of electron normalized to 어, abstract value of electron mass 값을 보면 네, 0.6입니다. 대략 뭐 한 4분의 1? 원래 몸무게가 100kg면 4분의 1이니까 25kg밖에 못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실리콘에서 그러면 홀은 MP 에스터리스크는 홀이죠. 홀은 또 한 0.4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 60%는 감량이 되는 효과가 나죠. 도대체 이건 또 왜 이럴까? 또 소재를 바꿨더니 실리콘하고 친척 관계인 절메니움의 경우에는 전자는 더 가볍게 느껴지고 홀도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유효 질량의 관점에서 보면 실리콘보다는 게르마늄이라 불리는 절메니움이 훨씬 더 괜찮은 반도체 소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반도체 칩은 다 실리콘 칩들이죠. 왜 이렇게 실리콘 중심으로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뭐 프로세스, 공정에 대해서 수업 듣다 보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실리콘이 생존했구나, 절메니움 망했구나, 뭐 등등인데요. 잠깐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뭐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왜 우리는 실리콘을 계속 쓰고 있을까? 실리콘 이외의 다른 소재는 많은 리서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리콘 제국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실리콘 제국은 튼튼하게 항해하고 있을까? 그 기술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자, 어쨌건 지금 주제는 effective mass라서 실리콘 내 전자나 홀이 느끼는 유효 질량 값은 생각보다 절대 질량 대비 가볍다라는 메시지고 정량화된 수치도 표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왜 가볍게 느껴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면 나름의 필라소피 설명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생길 텐데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죠. 그 과정에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를 줘서 전기장을 이렇게 쏴줍니다. 그럼 이 전자는 더 이제 힘을 받아서 운동하게 될 텐데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보다 실리콘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갈 때 더 가볍게 느껴질까? 직관적으로 보면 야, 가다가 이렇게 실리콘 원자에 부딪히니까 뭔가 속도가 0이 돼서 잘 안 갈 것 같은데. 왜 더 잘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게 이게 힌트인데요. 실리콘 원자는 주양자수 n 이퀄 1, 2, 3. 세 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껍질에 이제 3s, 3p 궤도에 각각 두 개씩 최외곽 전자가 있죠. 그 최외곽 전자가 사실은 이 두 개의 실리콘 사이의 결합을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n 이퀄 1, 2에 있는 전자 n 이퀄 1에 두 개, n 이퀄 2에 2 더하기 6으로 있는 8개의 전자 총합 10개는요. 사실은 실리콘 원자 주변에만 맴돌고 있을 뿐 D램 낸드의 전류의 흐름에 하나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주에 나가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최각 전자에서부터 나온 전자 또는 thermally generated 된 전자 또는 도펀트로부터 획득된 자유전자 이런 녀석들이 왜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더 빠르게 가볍게 느껴질까? 이 체외각에 돌고 있는 거 이게 다 전자예요. 그죠? 10개 전자 있죠. n 이퀄 1, 2에 있는 거. 다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부딪히면 부딪힌다라는 그 컨셉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전자 때문에 밀려서 나가요.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청력이 존재해서 서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밀린다는 건 힘을 받는 거고, 그럼 더 빠르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호숫가에 물이 있는데요. 사람이 서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촥, 촥, 촥 튀어가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어린 시절에 아마 가지고 놀아봤을 겁니다. 이게요.
물에 탁 튀는 순간 오히려 더 가속 운동을 받아서 한 번 더 에너지를 받고 그러다 또 사용한 에너지가 떨어질 때쯤 되면 물 표면에서 또 한 번 더 촥 튕겨서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 안에 실리콘 원자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전자 구름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때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받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조금은 머릿속에, 왜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자유전자가 더 가볍게 느껴지지? 요거가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그런 자유전자가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뭐 전기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리프트 되어서 움직일 텐데 그럼 도대체 걔네들 얼마나 빨리 움직여요? 뭐 그냥 무지하게 빠르다, 빛의 속도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다루는 실리콘 결정 재료 내 전자는요, 그 개수가요, 뭐 한 15승에서 한 21승 사이를 다룹니다. 당연히 1 큐빅 센티미터 당입니다. 뭐, 이 반도체 디바이스, 뭐, 프로세스, 이쪽 제조 공정, 소자, 이런 학문 분야에서는요, 길이는 이제 나노미터를 많이 차용하지만 면적은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거 이제 뭐 국제 표준에서는 이제 미터로 써야 하나, 오랜 관행으로 반도체 디바이스랑 프로세스 쪽에서는 별 말이 없으면 면적은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이 10의 15승이라고 하면 이게 단위가 단위 부피당이 세제곱 센티미터구나로 하면 됩니다. 이걸 별 생각 없이 세제곱 미터로 하면 이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게 세제곱 마이너스 6승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10의 21승 나누기 세제곱 미터가 됩니다. 수치가 꽤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센치 기반이다. 다만 1차원 도메인인 길이의 텀은 센티미터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 10나노다. 이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잖아요. 이거 센치면 한 두 개 떼주고 나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럼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 센티미터니까 이걸 0.00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려고 하면 너무 영이 많아서 쓰기 곤란하니까 길이는 그냥 10나노미터 이렇게 나노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 쓰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심었네. 10에 15승에서 21승 정도의 구름대 같이 많은 구름대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상하기 힘든 숫자의 전자들이 상온 300켈빈에서 이렇게 자유전자화되어서 막 떠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 있죠. 뭐 주로 질소, 산소겠지만 이런 분자 덩어리들이 공기 중에 있을 때 그 기체니까 굉장히 액체, 고체보다 에너지가 높죠. 이런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이 입자들 개별 입자의 에너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 입자들의 평균 에너지 값은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하고 뭐 그런 거 한 번쯤 들어본 학생이면 조금 배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하면 이 외부의 그 온도, 환경의 온도, 그러니까 atmosphere 뭐 temperature입니다. 그냥 뭐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분위기 온도. 그냥 내가 이 다루고자 하는 이 쳐다보고자 하는 전자 덩어리들이 있을 때 그곳의 온도입니다. 자, 그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3 KT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움직이는 녀석들이니 운동 에너지를 가질 테니 그놈들의 유효 질량이 있고 그 녀석들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속도 이것은 온도에서부터 얻어진 더멀 에너지에서부터 얻어져서 입자가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니까 더멀 벨라시티라고 부르고요. 요 식에서 VTH는 하고 수식 전개한 겁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mn 에스터리스크는 절대 질량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의 한 5분의 1 된다 했죠. 0.16 앞에 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 들어오고 KT니까 T는 300켈빈이고 그래서 KT는 원래 더멀 에너지로 하면 0.026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제 이게 밑에 있는 단위들하고 속도를 센티미터 퍼 세컨로 하려면 단위를 좀 교체해야 돼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 때문에 요 텀이 들어간 것만 조심하면 미터 퍼 세컨. 근데 보통 우리 소자 공정업계에서는 센티미터 퍼 세컨을 쓰니까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대충 300켈빈에서
자유전자, 실리콘 웨이퍼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감안했을 때 평균 열 속도는, 더멀 벨라시티는 2천만 센티미터 퍼 세커 정도 됩니다. 대단히 빠르죠? 이거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의 본사가 이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까먹을 겁니다. 야, 내가 그 만들어야 되는 웨이퍼 내에 정말 그 전자가 많은데 그 전자가 가지는 더멀 벨라시티가 어느 정도 될까? 네, 2300만 센티미터 퍼 세컨입니다. 뭐 그냥 이게 무시하면 2000만 센티미터 퍼 세컨 정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 다음 얘기는 쭉 펼쳐놓으면 캐리어 스캐터링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자유전자 개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100억도 아닙니다. 11, 15승이면 천조입니다. 천조. 상상하기 어려운 개수인데요. 이렇게 많은 전자와 홀이 결정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인 그런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요? 부딪힐 겁니다. 서로 부딪히기 전에 얘가 실리콘 원자랑은 안 부딪히나요? 부딪힐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도핑이 돼 있으면 이온화된 억셉터나 도너들하고도 부딪힐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자유전자들은 이온화된 도너 억셉터와도 부딪힙니다. 자, 제가 방금 이미 스캐터링, 부딪히는 거죠. 산란되는 거고, 이 부딪히는 이벤트 세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전자와 홀, 전자들이요. 실리콘 격자 구조 내에 있는 원자들, 그러니까 그 유니셀 기억나죠? 육면체 그려놓고 꼭지점에 8개 있고 유학에는 1개 있는 거, 그다음에 대각선에 각각 1개 붙어서 총 4개, 그다음에 면에 하나씩 박혀서 총 6개인데 유니셀 입장에서는 유효하게 3개 들어오고 그 실리콘 원자들입니다. 그 실리콘 원자랑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여기 나오죠. are always in random thermal mo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도 랜덤하게 뭐 고등학교 책에는 브라우니언 모션으로 다 뭐 표현될 텐데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뭐 XY 지축으로 구성된 3차원 공간에서 전자는 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위, 아래, 앞뒤 뭐 그런 성분들을 합성해서 뭐 대각선도 가고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리콘 원자들은요? 그 서로 공유결합해가지고 묶여있는데 걔 움직여요? 0켈빈에서는 안 움직이겠지만 300켈빈에서는 이 실리콘 원자들마저도 미세하게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단어가 나오죠.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진동하고 있는 원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실리콘 이렇게 본드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실리콘 원자가 위아래 앞뒤, 좌우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상상을 좀 저렇게 등호를 써서 이건 결합을 공유 결합을 좀 강조하는 표기법이고요. 이게 이제 서로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니까 여기 이제 스프링을 넣습니다. 이렇게 실제 스프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프링을 넣으면 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예, 이 녀석이 앞뒤로 움직이면 그 주변에도 그 움직임이 전달이 되고 뭐 얘도 움직이면 그 힘이 반대로도 전달되고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저기 지금 제가 6개를 그렸습니다. 6개가 동시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다 외부의 열 에너지 때문입니다. 상온 300켈빈이니까 그 열에서부터 얻어지는 바이브레이팅하는 실리콘 애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이브레이팅하는 실리콘 애텀과 떠다니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이벤트들, 그런 스캐터링이 생기는데, 요런 스캐터링을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뭐 레티스 스캐터링도 쓰는 말이긴 한데, 포논 스캐터링을 더 널리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포논 스캐터링, 좀 스캐터링은 알겠는데, 포논은 뭐예요?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들 있죠? 이거를 포논이라고 합니다. 그 헷갈리는 게 포톤입니다. 포톤은 한국말로 하면 광자입니다. 빛인데 빛이 파장이 아니라 입자다라고 할 때는 포톤이라고 합니다. 광입자죠. 근데 지금 포톤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저기 실리콘 반도체는요.
빛하고 상관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뭔가 실리콘 D램에 뭐 변화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패키징 다 해서요. 외부의 빛은 다 차단되는 깜깜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오히려 빛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에는 이제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CPO 기술인데요. 뭐 칩과 칩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요즘에 AI 시스템의 바틀렉이 되어서요. 데이터 인터커넥션에서 혁신 기술로 주목받는 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학문 분야고 거기에 보면 이제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빛은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전송 속도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빛을 이용해서, 칩과 칩을 연결해야 되고, 서버와 서버도 빛으로 연결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요즘에 엔비디아 CEO도 나와서 CPO 기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년 내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AMD, 엔비디아 뭐 이런 또 브로드컴은 이제 AI 칩을 대행해서 설계하고요. 또 생산하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저기 TS 대만 TSMC 월드와이드 1등이죠. 이런 기업에서 아마 그런 광학 관련된 포토닉스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실제 상용 제품으로도 갈 것 같습니다. 자, 딴 얘기 그만하고 자, 이런 바이브레이팅한 애텀 포논입니다. 포논. 그래서 포논하고 전자가 부딪힌다. 포논 스캐터링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켈빈일 때 얘기했는데 만약에 400켈빈 되면 어떻게 될까? 뭐가요? 포논 스캐터링이 증가할까요? 줄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 스캐터링은 늘까요? 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브레이팅 되는 정도는 커지겠죠. 그게 커진다는 거는 폰온이 바이브레이팅 하는 건데 바이브레이팅 애텀을 폰온이라 했는데 바이브레이팅이 더 되면 폰온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그 폰온이 더 커진다는 거는 이게 덜덜덜 떠는 게 요만큼 떨다가 이번에 이만큼 떨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전자가 원래 1번일 때는 샥 통과할 수 있었는데 2번 상황, 즉 고온의 환경에서는 가다가 뺑 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하이 템퍼처에서 포논 스캐터링은 more frequently occurred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논 scattering increas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다른 스캐터링 메커니즘 봅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요거를 1번이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화된 임퓨리티 애텀과의 그 충돌로 인한 그 궤도의 디플렉션 변형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론이 있다. 보론이 억셉터인지 도너인지는 잘 알죠? 네, 3족이니까 억셉터입니다. 그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는 호를 하나 내어줍니다. 자, 이런 보론이 주변에 이렇게 실리콘에 묶여 있겠죠. 이렇게 보론이 실리콘 자리에 바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온화까지 다 되어야 우리는 이런 도펀트가 electrically activated 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즉, 억셉터가 Na-랑 이게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fully ionization 됐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거의 다른 말은 전기적으로 electrically activated 된 acceptor를 지칭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걔가 불순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ionized dopant, ionized impurity atom 하고 전자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을 이제 impurity scattering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전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1000조 개 이상 있으니까 지네들끼리 가다가 꽝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캐리어 간의 부딪힘이라서 캐리어 스캐터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캐리어 스캐터링은요. 도핑을 적어도 10의 18승 이상 해야 됩니다. 이제 느낌이 오죠. 왜 10의 18승이라 할까? 디제너레이티드리 돕드 되는 기준값 있죠. 네,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맞지 않는 그거. 예, 그렇게 될 때 캐리어 스캐터링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달리 말해서 불순물의 양이 충분치 않으면 또는 전자나 홀의 개수가 10의 18승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네, 이런 캐리어 스캐터링은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세 가지 스캐터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어, 뭔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생각은 전하를 띤 입자가 1초에 얼마나 어떤 특정 면을 휩쓸고 지나갔느냐.
근데 이 지나가는 운동, 캐리어들의 액션을 생각하다 보면 그들이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 결과적으로는 아, 진공은 아니고 결정 구조 안에 움직이면 결정 구조인 실리콘 애텀들이 떨리고 있으면 그를 포논이라 했고 포논과도 부딪히고 이온화된 불순물도 있으니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있고 전자와 홀들이 워낙 많으니 지네들끼리 부딪히기도 하니 캐리어 스캐터링도 있겠구나. 근데 외부에서 전압을 주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미세하게 하나의 전점을 보면 사실 얘는 공유결합에 참여했다가 외부의 온도 때문에 뜯겨 나와서 컨덕션 밴드에 잠깐 올라갔다가 또 어디 결합이 불안해가지고 빵꾸가 나 있으면 즉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죠. 홀이 보이면 거기 내려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에너지가 더 낮은 밸런스 밴드 에너지 스테이트로 내려갈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놈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녀석도 있고, 위아래로 반대로 움직이는 놈도 있고, 뭐 대각선 가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결국은 전자 하나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이미지로 그려진 대로 전자가 있으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뭐 이런 운동들을 지 멋대로 할 겁니다. 정말 랜덤한 움직임일 거고요. 이렇게 랜덤한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의 순수한 커런트를 명확하게 몇 암페어다라고 말하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전기장 노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된 상황 하에서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그 얘기를 그 어떤 한 마리의 전자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충분히 움직입니다. 상온 300켈빈에서 2000만 센티미터 퍼 세컨드의 평균 속도로 엄청나게 잘 움직입니다. 다만 1000조 이상의 그 많은 전자들이 서로 제각각 지멋대로 방향성 없이, 다시 강조합니다. 방향성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트 커런트 값은 존재하지 없어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재해석을 하면, 야, 그러면 만약에 if a certain amount of electric field is applied 라면 일정한 양의 전기장이 인가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보세요. When an electric field 어떤 의미의 전기장이 있습니다. 전기장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E.G는 for example입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because of an externally applied voltage. 뭐 외부에 배터리 낄 수도 있고요. 뭐 D램이면 파워 플러그 꼽아서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럼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인가가 됩니다. 어디에요? 반도체 재료예요. 자, 이 경우에 그 반도체 안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띤 이게 사실은 드리프트의 기본 요건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만족이 안 되면 그 어떤 입자도요, 전류를 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 중에 전하만 띄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못 움직여요. 누굴까요? 이온화된 불순물입니다. 보론, 아세나이드, 포스포러스 이런 겁니다. Electrically activated 된 도판 애텀들은요, 실리콘 결정 내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요, 전류의 흐름에 직접, 다시, 직접 참여하지 못합니다. 음. 근데 거꾸로요,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도 있겠죠. 있습니다. 보통은 일부러 그렇게 반도체 제품 안에서 만들진 않지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성자입니다. 이 중성자가요,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 강의실 문 열고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얼굴로 한번 딱 쳐다보고 두 팔을 벌리면요, 내 몸을 관통하는 중성자가요, 1초에 50개씩 내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꽤 많죠? 반도체 제품도 외부에 노출되면 여러분 쓰는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자 빔은요, 끊임없이 우주에서 지구 표면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요, 반도체 제품의 전류의 흐름에 뭐 영향 거의 없습니다. 우주에 나가면 딴 얘기지만요. 우주에 나가면 워낙 강한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 빔이 많아서 결정 구조를 때리게 되면 거기에서 그 N 이퀄 1, 2에 있는 절대 실리콘 저기 가운데 생각 양성자에 꽉 묶여 있는 10개의 전자가 절대로 다른 데로 뻗어나가지 못하는데 우주에 가면 딴 얘기입니다. 워낙 강한 중성자 빔이 때리니까 N 이퀄 2에 있는 전자가 뜯겨져 나와서 자유전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이론, 상온 300켈빈에서 실리콘은
단위 부피당 100억 개의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로 생깁니다. NI의 값이 10의 10승입니다. 이거 다 틀린 얘기라고요. 우주로 날아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네. 그래서 차지드 캐리어, 움직일 수 있는 차지드 캐리어가 있어야만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지금 이제 전기장이 있으니까요. 움직일 수 있고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얘네들은 정전기 힘을 받죠. 보통 쿨롱의 힘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쿨롱의 힘이 슈퍼 임포즈 된다라는 거는 위에 덧붙여져서 부가되는 거죠. 자, 그럼 원래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특정한 방향성 없이 미친 듯이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의 전자만 놓고 보면요. 그 전체를 놓고 보면 특정한 방향성은 없지만, 그죠? 네, 마치 우리 고려대학교 앞에 학생회관 앞에 있는 민주광장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3, 4, 5 모여서 수업 듣다가 오는 친구, 또 수업 들으러 가는 친구, 점심 먹으러 간 친구, 뭐 동아리 소개하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친구, 정말 다양한 모임이 민주광장 앞에 있으면 사실은 학생들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BTS가 SK 미래관 앞에 왔어요. 그럼 민주광장 바로 앞이니 광장에 있던 애들이 구름대 같이 SK 미래관 앞으로 움직이겠죠. 요거 BTS가 정기장입니다. 그리고 구름대 같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고려대학교 학생은 전자들의 넷 플로우, 순수한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다가 전기장이 가해져서 정전기적인 힘을 받아서 원래 이 랜덤한 운동에 뭔가가 힘이 덧붙여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선 슬라이드에 요거 요런 흐름이 얘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1번. 다섯 번 충돌하고 여기 다시 돌아왔어요. 제자리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전극을 향해 어떻게든 힘을 받아 꾸역꾸역 갑니다. 물론 이렇게 원디멘저널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가면 참 좋겠으나 이 일렉트론이 살고 있는 영역은 3차원 공간이니 뭐 위아래 뭐 이제 종이라서 2차원이라 위아래 방향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앞뒤로 종이 앞뒤로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전자는 움직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전자는 전기장 덕분에 랜덤한 모션에 덧붙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전자가 플러스로 오니 그죠? 그래서 네트한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나옵니다. 전자들이요. 전기장의 반대 방향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 X 방향이면 전자는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해 움직일 때 이런 일렉트론은 드리프트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사실 드리프트라는 단어를 의외로 여기저기서 들을 기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온라인 게임 좋아하는 친구라면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경주 게임인데요. 코너를 돌 때 끽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 때 우리 드리프트 한다라고도 하죠. 뭐 F1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면 뭐 드리프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오토바이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코너를 어떻게 잘 도느냐 할 때 이제 그 드리프트 실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드리프트의 개념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국어 사전이나 한번 영영 사전을 찾아서 한번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전기장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다수의 전자가 랜덤 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생기면 전하를 띠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입자인 전자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니 이를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할 겁니다. 디램과 낸드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앞으로 거의 백발백중 드리프트 커런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봅시다. 자, 스캐터링 때문에, because of scattering이죠.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는 네, 달성을 못한대요. 등 가속 운동. 그죠? 네, 가다가 충돌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변하겠죠. 줄어들겠죠. 근데 또 속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스캐터링 이벤트가 일어난 다음번에는 또 전기장의 도움을 받아서 또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가속되었다 안 됐다 되었다 안 됐다 마치 뭐 명절 연휴 때 차가 막히는 꽉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차가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걸 두고 우리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였으면 등가속 운동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일렉트론입니다. 반도체 안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퍼자이 클래시컬 파리클입니다. 이게 이제 한자어로 의사. 이 의사 닥터 아니에요. 아픈 사람 고쳐준 닥터 아니고요. 어, 거기에 준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뭐 의사, 안창호 선생님 또 안중근 의사 안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의로운 사람이고요. 이 의사는 쿼자이 거기에 준하는 뭐 세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사 클래시컬 그러니까 준 고전적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 설명하는 입자에 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자의 움직임으로 볼 거고요. 근데 그 입자가 뒤에 설명이 돼 있죠. 움직인대요. 일정한 평균 드리프트 속도로요. 아까 일정하게 안 움직인다면서요. 네, 안 움직이는데 그냥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constant average drift velocity의 컨셉이 여기 average가 들어간 이유가 각자는 속도가 지멋대로지만 그 한 천족에 되는 전자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전기장이 뭐 1볼트 per 센티미터 걸리면 내가 속도 얼마로 이렇게 드리프트 되어 간다 할 때 그 개념을 다 담은 게 VD, 드리프트 벨라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쉬워져요. 이게 에버리지 개념을 들고 들어오니, 그렇게 천조 개의 전자 하나하나 다 줄 서가지고 너 에너지 얼마야? 너 몇 번 충돌할 거야? 너 그래서 평균 속도가 얼마야? 에너지 얼마야? 이게 다 물어보고 그 천조 번 다 하고 더한 다음에 평균화한다는 건 그냥 머리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평균화시켜서 에버리지 컨스턴트한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라시티 VD 값을 들고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운동을 하니까 운동량이 존재하죠.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운동량도 있죠, 물리에서. 자, 그럼 매 충돌마다 전자는 이런 운동량을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물리학에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죠. 충돌하면 속도 0이에요. 그럼 모멘텀, 운동량은 0이에요. 원래 속도가 0이 아니었으니까 0 아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운동량 가지고 있다가 충돌나면 0이 되니까 속도가 모멘텀도 0이에요. 모멘텀을 갖고 있다가 0이 됐으니 잃어버리죠. 그래서 일렉트론은 모멘텀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잃어버려요? 그 질량하고요. 속도입니다. 그거만큼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이때 쓰는 질량은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기 때문에 유효 질량을 써야 되고 이 VD는 앞에서 본 Constant Average Drift Velocity 개념입니다. 여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만큼 mn 에스터리스크 곱하기 vd만큼의 모멘텀을 잃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요. 잃어버린 운동량은 어디선가 얻은 운동량과 같다. 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또 운동량을 얻게 될 텐데요. 어디서 얻지? 생각해 보면 실리콘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 충돌을 하는데 충돌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충돌 한 번 하면 또 운동하다 또 어디 가갖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충돌과 충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고민하죠. 그래서 between colli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전자는 설명 일렉트론은 gains 얻습니다. 모멘텀을. 즉 가속 운동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얻어서 속도가 붙게 되고 속도가 붙는 건 질량과 속도의 곱인 모멘텀 값도 0이 아닌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얻을까? 뭐 속도가 되니까 mn 곱하기 s리스크 곱하기 vd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없죠.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컨이잖아요. 이거를 좀 다른 물리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힘과 시간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면 힘은 F는 ma.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의 변화로 보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곱하 시간이 있는 텀을 갖고 옵니다. 가만 보면 여기 약분되면 킬로그램 속도, 킬로그램 속도 같은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충돌과 충돌 사이에 전자가 얼마의 힘을 받고, 그 다음 충돌과 충돌 사이에 몇 초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이걸 곱하면 되겠구나 해서 힘이 여기 앞에 텀입니다. 이거 일렉트릭 필드예요.
F는 QE. 그죠? 전자니까 마이너스 Q 붙였어요. 마이너스 QE는 힘이고요. 이 뒤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타우라고 읽는데 타우 MN이라 썼는데요. N은 이제 전자라서 그렇고요. M은 이제 민 값, 민이 에버리지 컨셉이잖아요. 영어 단어가. 자, 그래서 타우 서브 MN은 중 일렉트론의 스캐터링 이벤트 사이의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타우 서브 M은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다시요. 타우 서브 M은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QE 타우 MN은 MN 에스터리스크 VD 이런 이퀘이션을 찾아냅니다. 좀 전에 썼죠, 요거. 네. 잃어버린 모멘텀 좌변에 있고 얻은 운동량 모멘텀 우변에 있습니다. 자, 이를 컨스턴트한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라스티에 대해서 식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말 반도체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컨셉이 도출됩니다. 이 위에 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또 핫해지다 보니까요. 뭐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현대차 그룹이 이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모빌리티는 이동 수단의 뭐 어떤 표현으로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반도체에서 쓰는 모빌리티는 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모바일 하는 뭐 어원은 그 자동차 산업에서 쓰는 모빌리티하고 단어는 똑같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뷰는 움직일 수 있는 입자인 전자나 홀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의 정량적 척도입니다. 똑같은 전자라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모빌리티 값은 달라집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 번 학습한 대로 언도프드 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하고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 또는 쉬운 말로 도프드 된 세미컨덕터에서 전자와 홀의 모바일 어빌리티 능력, 즉 모빌리티는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빌리티의 컨셉을 봅시다. 모빌리티란 야, 이렇게 전기장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를 줬어요. 델타 V를 주고 전압을 줬더니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전기장을 아주 강하게 높입시다. 그럼 전압차도 높인 거죠. 그럼 얘가 받는 힘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VD 값이 늘겠죠. 그럼 결국은 VD가 전기장에 비례하겠구나.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내가 전기장을 쫙 강하게 걸어주면 드리프트 벨라시티는 쭉 성장하겠구나. 그럼 이게 슬롭이 존재하잖아요. 비례상수. 그것을 VD는 뮤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쓸 겁니다. 이 뮤입니다. 이게 전자니까 N이라 할게요. 뮤 서브 N. 그게 여기 있습니다. 뮤 서브 N 전기장입니다. 자, 이러면 VD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모빌리티의 실체가 여기에 보일 겁니다. 여기 전기장이 있으니까 양면 싹 지우면 뮤n은 유효질량 분의 단위 전하량 곱하기 하우스 오브 mn이니까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일렉트론 모빌리티는 Q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충돌간 평균 시간 타우 서브 mn 나누기 effective electron mass mn asterisk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보세요. 야, 단위 전하량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꾸잖아요. 상수고 내가 환경이 바뀌어서 몸무게가 무거워졌다. 그러면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무거우니까 잘 못 움직이죠. 얘가 올라간다는 건 모빌리티가 훼손됩니다. 직관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한 번 충돌한 다음에 뭐 그게 포넌 스캐터링이라 합시다. 그 다음번 충돌은 뭐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났어요. 이 충돌간 평균 시간이 뭐 한 1 마이크로초예요. 근데 뭔가 작업을 해서 1 나노초로 충돌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 타우가 1000분의 1로 준 거잖아요. 모빌리티도 자주 충돌나니 가고 싶은데 충돌 자꾸 나니까 잘 안 가지겠죠? 모빌리티가 훼손됩니다. 자, 그래서 충돌 간 평균 시간을 어떻게 형상할까를 고민하면 반도체 디바이스의 모빌리티를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탄생합니다. 또 거꾸로 전자가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좀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전자의 모빌리티는 또 한 번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을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팀이요, 모빌리티 인핸스먼트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 명함을 교환할 일이 있거나 뭐 발표를 들을 일이 있으면 이분은 모빌리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핵심은 충돌간 평균 시간과 유효질량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 게임입니다. 실제로 인텔에서 2003년에 볼륨 프로덕션을 한 양산에 들어간 최초의 제품을 까보면 모스 FET라 불리는 전자식 스위치에 게이트 소스 드레인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 소스 드레인에 실제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절메늄을 넣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강한 컴프레시브한 그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응력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쫙 넣어줍니다. 그 결과 대략 한 2기가파스칼 정도의 스트레스를 줬더니 어, 홀이 느끼는 유효 질량을 확 비틀어 가지고요. P-타입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PMOS의 성능을 대략 한 5에서 최대 3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술적 브레이크스루를 달성합니다. 이 기술은 지금도 업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개발한 그 기술은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간 지금 이 시점에도 널리 널리 잘 쓰이고 있고 계속해서 세대를 바꿔가면서 지금 뭐한 8세대쯤 갔나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홀도 합시다. 홀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하지 말고 Q 대신 마이너스 Q만, 아니 마이너스 Q 대신 플러스 Q로만 잘 잡아 넣으면 되고 뭐 여기 다 했던 얘기죠. 네, 저쪽에 다 했고 그다음에 홀의 모빌리티도 똑같이 정의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실제 실리콘에서 전자와 홀의 모빌리티 값이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오는지 나오고요. 단위도 한번 챙겨보세요. 모빌리티는 어떤 단위를 가지냐? 속도 나누기 전기장의 물리량을 가지고 이게 속도가 위에 분자 있고 전기장은 단위 길이당 전압차니까 볼트 퍼 센티미터고요. 뭐 하면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곱하기 초의 단위를 가집니다. 요것도 외우세요. 모빌리티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유도를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우세요.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초. 네. 실리콘의 경우 전자는 1400, 홀은 470. 이것도 외우세요. 이거 해서 나중에 밥 먹고 살 건데 이 정도 숫자는 달달달 암기합시다. 왜 저 숫자 나와요라고 묻기 전에 일단 외우세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구나 하면, 그때 그 창발적으로 얻게 되는 아이디어들이 너무너무, 이런 게 이제 지적 유희라고 하죠. 새로운 걸 깨우쳤을 때 그 희열, 이런 건데, 그걸 느끼기 전에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마치 인공지능이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인류가 만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도 생각 좀 하네요. 나도 좀 똑똑하지 않아요라고 요즘에 한껏 보스팅 뽐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절메니움은 실리콘의 거의 뭐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요.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략적인 값은 실리콘보다 한 두세 배는 많구나. 홀은 더 크구나. 음, 뭐 그 정도 요 수치들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건 예제인데요.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 뭐 그냥 지금 연습입니다. 수치 준 거 그냥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라, 네, 스스로 해보면 됩니다. 요 장표의 마지막이네요. 민 프리 패스 개념 설명하고,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요 강의는. 민 프리 패스는 밑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평균 거리입니다. 민이라는 의미가 평균이죠. 여기 프리니까 자유롭죠. 뭐 충돌 안 나죠. 충돌이 안 나는 게 여기 나오죠. 충돌 사이에 움직였다, 트래블,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죠. 여기 디스턴스니까 패스, 네,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천조 개 이상의 자유전자가 뭐 지멋대로 랜덤하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전기장을 걸어주면 방향성 있으나 랜덤하게 여전히 움직이겠죠. 그 2천만 센티미터 per second의 이 강한 속도로 움직이고 이 평균이죠, 평균. 이 속도가 평균이니까 거리도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충돌간 요것도 평균 시간이죠. 매 충돌마다 그 충돌 간격의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평균을 내면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우, 이건 이제 홀이라서 타우 MP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 프리패스의 컨셉은 앞에서 배운 더멀 벨라시티하고 충돌 간 평균 시간, average time between collisions, 요두 개의 개념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민 프리패스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게 반도체 장비 중에서요. 웨이퍼를 담아두는 거를 담아두는 그 쇳덩어리 같은 통을 챔버라고 하거든요. 이 챔버 안에 이제 각종 프로세스 가스들, 공정용 가스를 넣어서 뭐 화학 반응을 웨이퍼 표면에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챔버 안에 프로세스 가스들이 온전히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챔버 안에 이 공기를 다 빼야 돼요. 그게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퍼펙트한 진공은 못 만들더라도요. 외부에 펌프를 달아서 공기를 쭉 빼주는 거죠. 우리 뭐 저기 생수병도 입에 딱 꽉 물고요. 숨을 확 들여 마셔 보세요. 그럼 생수병이 꾸지직하면서 저기 오그라들잖아요.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챔버 같은 걸 저기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공기 빼다가 챔버 다 구겨질 거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소재 강철을 이용해서 이제 이 소재도 회사마다 다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소재들을 써서 프로세스 장비에 챔버도 만듭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챔버 내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요. 한 10에 마이너스 7승토르 정도까지 확 낮춥니다. 그러고 나서 공정 가스를 흘려주면 이 민 프리패스를 뭐 수백 마이크로미터 가던 가스 입자들이 수십 센티미터 넘어 뭐 몇 미터씩도 충돌 없이 쭉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 플로우를 만들어서 웨이퍼 표면에 유니폼하게 가스가 쫙 깔리게 하고 그 유니폼한 가스들이 서로 섞여가면서 화학 반응을 만들어서 새로운 물질이 웨이퍼 위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증착 공정,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줄여서 CVD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베이퍼니까 기체 상태죠. 그래서 줄여서 한국말로 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기상, 그다음 데포지션 증착. 그래서 화학 기상 증착법인데 CVD입니다.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입니다. 뭐 요거에 또 반대되는 컨셉은 화학 반응을 덜어내고 그 가스 자체를 저기 웨이퍼 위에 우리 뭐 잘 때 이불 덮고 자듯이 그건 화학 반응 유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 위에 그 옷을 하나 더 입히는 셈이니까 이불 덮듯이 이제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포시 덮어주는 증착 기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스퍼터링이라고요. 스퍼트 한다는 게 때리는 거거든요. 내가 깔고자 하는 물질 A가 있으면 그 물질 A가 가득 담긴 소스 타겟 물질을 정합니다. 그 타겟에다가 보통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 같은 거를 이온화 시켜가지고요. 타겟에 강하게 때려야 되니까 전기장을 줘서 알곤 입자를 이온화시켜서 알곤 플러스로 만들어서 타겟 물질, 내가 깔고 싶은, 증착하고 싶은 물질 A를 때립니다. 그럼 물질 A가 뜯겨져 나오면서 웨이퍼 상단에다가 그 소스 타겟 물질을 올려서 알곤 빔이 그 소스를 탁 때리면은 그 소스 물질이 이렇게 뭐랄까요? 목욕탕에 가서 때밀면은 때가 우두두둑 떨어지듯이 이렇게 두두둑 하고 떨어지면서 웨이퍼 위에 예, 쌓입니다. 뭐 청소 안 하면 먼지가 뽀얗게 근데 아주 유니폼하게 예쁘게 하얗게 깔리듯이 그렇게 깔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서머리 한번 보고 네, 하겠습니다. 뭐 잠깐 끊고 여기서 쉬었다가 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으니까 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했던 얘기 캐리어 스캐터링의 메커니즘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쳐다보고요. 그다음에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값, 그다음에 드리프트 커런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전압을 줘서 전류를 흘리죠. 전기장을 줘서 어, 드리프트를 만들어서 얘도 전류를 만듭니다. 얘는 이제 이 단위 면적당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 전기장은 전압을 단위 길이로 나눈 거. 요런 상관관계. 근데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I는 V 나누기 R이죠. V는 IR, 옴의 법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옴의 법칙인데 J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연관되는데 이 시그마라는 컨덕티비티를 써서 이런 식을 만들 겁니다. 사실 요 식이나 똑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이 강의에서 중요한 파트일 겁니다.
전기장, 전압 이런 것이 결국 앞에서 배웠던 밴드 다이어그램하고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밴드 다이어그램 이렇게 딱 쳐다보고, 아, 여기에 전기장이 뭐 이 방향으로 있고, 전압은 어떻고,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과 전압, 전기장 사이에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히 트랜지스터 설계하고 뭐이 소자의 동작을 새롭게 바꾸거나 뭔가 리디자인 할 때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만 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자를 어떻게 설계해야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겠구나 라는 훌륭한 이 마음속에 뭐랄까요? 설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머릿속에 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먼저 캐리어 스캐터링의 주요 메커니즘인데요. 캐리어 스캐터링의 메커니즘은 앞서 말한 대로 포논 스캐터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캐리어 스캐터링 뭐 이렇게 있는데 캐리어 스캐터링은 도핑이 아주 진하게 된 반도체에서만 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1번 포논, 2번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렇게 두 개가 도미넌트하게 주요한 스캐터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포논 스캐터링에 의한 저기 모빌리티는 어떻게 될까? 근데 모빌리티가 이제 디크리즈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이 더 많이 생기죠. 바이브레이팅 하는 게 더 커지니까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포논 스캐터링이 급증하게 되니까 모빌리티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포논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를 이제 뮤 포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모빌리티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단위 전하량의 충돌간 평균 시간 나누기 유효 질량. 그러다 보니까 비례하기를 포논의 평균, 그러니까 포논 때문에 생기는 충돌간 평균 시간을 타우 포논이라 썼고요. 이런 충돌간 평균 시간은 어디에 비례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일단 전자나 홀이 가지고 있는 더멀 벨라시티 2000만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 더멀 벨라시티가 충분히 뭐 온도를 올려서 더 높아지면 충돌은 더 빈번히 일어나니까 이게 속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럼 이게 충돌간 평균 시간은 더 짧아지겠죠 자주 일어나니까 충돌이 그다음에 포논 덴서티인데요. 이게 이제 실리콘이 얼마나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느냐인데, 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의 밀도라는 컨셉을 이렇게 더 너무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지만 단위 부피당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의 뭐 개수라고 정의 내린다면 충분히 밀도 있게 밀도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얘도 떨어져서 모빌리티도 훼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팩터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포논 덴서티가 온도에 정비례하고 더멀 벨라시티는 앞에서 공부한 대로 그 수식 2분의 3 KT는 2분의 1 M 에스터리스크 곱하기 VTH의 제곱 뭐 이거 있죠. 그 식에서 보면 더멀 벨라시티는 T의 루트 승에 비례 2분의 1 승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넣고 이렇게 식을 전개하면 결국 뮤 포논은 온도에 반비례하는데 그 리니어하게 반비례하진 않고요. t의 2분의 3승분의 1에 이렇게 돼 있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퓨리티 스캐터링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린 건데 이미 앞서 또 한번 설명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이온화된 보론이 있습니다. B- 이온화된 임퓨리티가 있을 때 다시 이제 여기 하나 비어 있죠. 최외곽 전자가 세 개니까 전자를 하나 accept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가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온화된 보론에 전자가 이동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궤도의 변형, 디플렉션이 생깁니다. 또 뭐 우주 원소인 아세나이드 역시 최각 전자가 다섯 개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전자는 약하게 바인딩되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 결과 양으로 이온화되게 되는데 그래서 전자를 내어주니까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되죠. 이 도너 역시 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니 외부에서 쳐다봤을 때는 지나가던 전자가 이제 인력을 받아서 저기 끌림을 받아서 쭉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대신에 가까이 가면 뭐 양의 전하를 띈 거라 거기 달라붙을 것 같지만 사실은 체각에 또 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n 이퀄 1, n 이퀄 2 이런 곳에 n 이퀄 3에도 전자가 뭐 충분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와 전자 간의 청력에 의해서 다시 밀려 나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이온화된 입자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아예 애당초 없었으면 그냥 전자가 쭉 가는 거죠. 그냥 쭉 갔을 거예요. 근데 네가 있어서 너도 있어서
전자 입장에서는 네, 궤도가 디플렉션 된 셈입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어디 갔냐? 여기 밑에 읽어봅시다. 이런 게 있대요. 덜 변한대요. 전자의 운동 방향이 좀 덜 변한대요. 근데 이 조건이 붙습니다. 언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좀 덜 변하냐? 그 일렉트론이 이거 집스한데요. 더 높은 속도에서 이온에 의해서 집되면 이 이온이 불순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온화된 불순물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텐데 전자 입장에선 쭉 가잖아요. 없어 색깔을 바꿔서 쭉 가는데 없었으면 그냥 쭉 갔는데 있으니까 휜 거잖아요. 이 휠 때 여기가 속도가 1cm per second이면 이 휘어서 나오면은 이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cm per second가 된다고 합시다. 더 높은 속도로 튀어나와요.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겁니다.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집이 우리 옷 입으면 지퍼 있잖아요. 지퍼. 그 지퍼는 이렇게 밑에서 잘 결합을 한 다음에 쓱 위로 당겨서 올리면 소리가 집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집 하는 게 뭔가가 슝 하고 날아가는 그런 이런 형태들이 집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일렉트론이 집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여기서 힘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니 그러면 이제 쭉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충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자가 이온화되어 있는 B-를 통과하면 이렇게 그냥 갈 거를 얘 때문에 이거는 B- 없는 거 얘는 B-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두 줄로 볼까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B-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로우 VD로 이동하고 있으면 얘가 그래도 이렇게 약간 휘길 텐데 B-가 있는데 하이 VD인 상황이면 이렇게 가서 휘긴 휘나 거의 휘지 않는 얘는 한 요만큼 휘었는데 얘는 속도가 예상치 빨라서 좀 덜 휘는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일렉트론의 트래블 궤도에 변화되는 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담아서 물리학자들이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봤을 때 더멀 벨라스티의 세제곱을 비례하고요. 안에 불순물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거에 반비례하더라. 해서 온도에 대한 함수로 긁어봤더니 임퓨리티에 의한 모빌리티는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잠깐만요. 아까 앞에서는 혼온에 의한 모빌리티는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뮤 모빌리티는 T의 플러스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이게 사뭇 트렌드가 좀 다른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이것도 좀 이따 하고 여기를 갑시다. 이거죠.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이게 Y축이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이런 관계고요. 레티스 스캐터링 또는 포논 스캐터링이죠. 얘는 또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모빌리티가 줄어들겠죠. 음. 요 X축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모빌리티를 찍었을 때 임퓨리티 스캐터링, 레티스 스캐터링 이게 설명돼 있는데 사실은 저걸 저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온도를 낮은 로템에서 하이템으로 올릴 때 로템은 이 정도입니다. 하이템은 500, 600 이렇게 꽤 높습니다. 중간쯤은 당원 300켈빈이고요. 이럴 때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니까 이 장표를 보면 전자의 모빌리티의 X축이 온도, 절대 온도로 나타냈고 요게 여기 도너의 양입니다. 이게 전자잖아요. 그래서 이 도너, 넌 N타입 반도체 재료인데 ND 도너의 양을 10의 19승까지 올린 겁니다. 굉장히 진하게 도핑한 케이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모빌리티 뮤엔의 값이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구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가 아니고 온도 영역에 따라 요런 파트, 요런 파트로 나누어지죠. 그게 요 파트와 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 데이터를 얻었으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로우 템퍼러처 영역, 즉 상온 300켈빈보다 뭐 100에서 200켈빈 낮은 영역에서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가 보다. 그러니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모빌리티 값이 늘어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 300켈빈이 넘어가게 되면 온도가 늘어나면 모빌리티는 데그라데이션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논 스캐터링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19승이라는 굉장히 고농도 헤빌리 돕드된 디제너레이티들리 돕드된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 그 위를 한번 보세요. 8승인 경우 17승, 16승, 개 14승 데이터들이 있는데 18승만 봐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근데 17승쯤 되니까 내려가는 것만 보여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 실험을 안 해서 못한 건데 만약에 했었으면 이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꺾여서 내려갔을 겁니다. 16승은 더 그냥 내리막만 보이는데 얘도 아마 더 갔으면 저 어딘가에 가서 꺾이겠죠. 14승은 뭐 보이지도 않지만 아마 가면 어딘가에서 살짝 꺾일 겁니다. 음. 그럼 결과적으로 저농도에서는 이런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잘 안 보이는구나.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이런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푸논에 의한 모빌리티와 임퓨리티 스캐터링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하나의 토탈 모빌리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토탈이라 굳이 쓰자면 이거를 뮤 포논에 의해서 얻어진 모빌리티 값과 임퓨리티 스캐터링에서 의해 얻어진 모빌리티 값 그냥 단순히 하면 될까? 그러면 토탈 값이 나올까? 아니야.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나올까? 아니야. 역수를 취할까? 아니야. 둘을 곱해야 되나?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여기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뭐 수학을 좀 좋아했던 학생이라면 조화 평균이라는 컨셉을 알 텐데요. A와 B라는 두 개의 밸류를 조화 평균을 낸다라는 뜻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해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조화로운 평균 값이 나옵니다. 자, 모빌리티는 그래서 뮤 토탈이죠. 뭐 다양한 스캐터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토탈 모빌리티를 계산하고 싶으면 각각의 스캐터링 이벤트에 의한 모빌리티 값을 평가를 하고 그를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이벤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두 개인데 만약에 여기 뭐 새로운 뭐가 있다. 뭔지 몰라요. 뭐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찍어가면서 계속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두 개가 도미넌트한 스캐터링이라서 두 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조합 평균을 찾았나요? 그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매치센스 룰을 보겠습니다. 이 매치센스 룰은 한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확률을 먼저 계산합시다. 어떤 캐리어니까 전자나 홀이 스캐터링이 된대요. 충돌이 되는데 메커니즘 이름을 I라 했습니다. 그냥 메커니즘 I인데 그냥 뭐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런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런 스캐터링이 어떤 시간 주기인데 DT입니다. 아주 짧은 미소한 시간이겠죠. 뭐, 잘 모르겠으면 이건 1초다라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1초라는 시간 동안 0초에서 시작하고 스탑워치 눌렀어요. 그러면 시간이 쭉 올라가면서 1 하면 딱 멈춰요. 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충돌을 빵빵빵 할 거 아니에요? 자, 너 충돌 몇 번 했어? 두 번이요. 그럼 1초 동안 두 번이니까, 0.5의 확률로, 그쵸? 1초에 두 번 했어요. 이렇게 확률을 쓰면 되죠. 초당 몇 회? 그러면 나는 2의 확률을 가지고 초당 2회 충돌을 나타내는 뭐 그런 답을 쓰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좀 봐야 돼서요. 확률인데 확률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개수 초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나오죠. dt 나누기 타우 서브 i인데요. 타우는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네, 아까 타우에다가 포논 뭐 이런 표기법도 기억날 겁니다.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충돌 사이에 포논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그다음 또 포논 스캐터링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충돌 간 평균 시간이죠. 그거랑 그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0이고 내가 관측하는 dt라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얘를 2초라고 합시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뻥 하고 여기서 충돌, 스캐터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네, 내가 바라보는 요 타임 윈도우 안에서는 스캐터링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경우에 충돌 2초 동안 한 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측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결론입니다. 내가 살펴봤더니 요 타워 아이 그 4초에 한 번씩은 일어난다는 그런 경험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럼 타워 아이는 4초가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4초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보통 마이크로초 뭐 내외 짧게는 나노초 길게는 뭐 밀리초 사이에서 한 100만 배 정도 사이 내에서 충돌과 평균 시간대는 많이 측정이 되는데요. 자, 이 타우 i라고 하는 충돌간 평균 시간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측정해야 되는 타임 윈도우는 dt예요. 이걸 내가 0에서 뭐 2초라고 합시다. 근데 이벤트는 4초에 한 번 일어나요. 그러면 이 2초라는 시간 동안 4초마다 한 번 일어나는 이 스캐터링 이벤트를 몇 퍼센트 확률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4초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내가 바라보는 건 2초니까요. 확률 50%를 가지고, 즉 4초에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를 나는 2초 동안만 문을 열고 쳐다보게 되니 50% 확률로 그 충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DT를 위에 쓰고 이게 내가 관찰하는 시간이고 타워 I는 실제 물리 현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 나옵니다. 어떤 캐리어가 내가 지정한 시간 내에 스캐터링 될 확률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값이 그 확률 값이 될 테고요. 근데 메커니즘 I라 했잖아요. 여기 I. 이게 포논일 텐데 그럼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타우 포논 분의 D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운 대로 타우 임퓨리티에 의한 것도 있을 테니 이것도 동일한 타임 윈도우 동안 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타우 이게 포논이고 타우 임퓨리티가 있는데 얘는 뭐 8초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관측하는 시간이 2초면 이 포논 때문에 일어나는 건 4초마다 일어나는데 2초를 쳐다볼 거고요. 임퓨리티 때문은 8초마다 한 번 일어나는데 2초를 쳐다볼 거예요. 근데 얘는 그 포논 때문에 생긴 확률, 충돌 발견할 확률이고 8분의 2는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거는 뭐 충돌의 유형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충돌 몇 번 일어나는데요. 그 확률이 얼만데요. 이러면은 4분의 2하고 8분의 1을 더한 값이 토탈 충돌을 발견할 확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커니즘 I들이 존재하겠죠. I는 이제 수치는 아니고 그냥 포논, 뭐 임퓨리티, 뭐 이런 물리적인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다 더하세요. 그러면 총 확률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고 이렇게 확률값을 계산하는 규칙들은 이제 매치슨스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야, 내가 그 아까 DT초라고 했는데 그 DT를 1초 동안만 살펴볼게 해서 요 분자에 1을 쓴 겁니다. 그럼 토탈도 1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엄밀히 가 이게 다 원래 동일한 시간 DT였는데요. 다 약분해서 1이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충돌간 평균 시간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타워 포논분의 dt, 타워 임퓨리티 분의 dt, 또 뒤에 뭐 다른 물리 이벤트가 있어서 타워 썸띵 분의 dt, 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무한 급수로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이벤트들은 무시하고 두 개가 도미넌트한 스캐터링이라 했기 때문에 타워 포논분의 dt 더하기 타워 임퓨리티 dt를 해서 토탈이죠, 토탈. 뭐 표시 안 합니다. 그냥 전체만 보면 되니까 타워분의 dt 해서 dt를 쫙 약분하면 네, 이런 이런 식이 나오죠.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모빌리티의 상관관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모빌리티는 아까 어떻게 정의했죠? Q에다가 충돌간 평균 시간에다가 U 질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전자니까 N 이렇게 붙여본다면 근데 뭐 꼭 전자일 필요 없으니까 이거 뗄게요. 그럼 보세요. 타워분의 1은 Q분의 1 미우분의 M 에스테리스크입니다. 이건 요 앞쪽으로 당기면 요 자리에다가 Q분의 M 에스테리스크 모빌리티 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습니다. 요 전체는 뮤 포넘 분의 1에다 곱하기 QM 별표 얘도 뒤에다가 Q분의 M 별표입니다. 이러면 얘랑 얘는 세 개를 다 날려버리면 여기 있는 식 뮤분의 1은 뮤 포논 뮤 임퓨리티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모빌리티라는 컨셉은 다양한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 값을 측정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메커니즘이 I게 있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모빌리티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의 모빌리티 값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건 조합 평균처럼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하고 마지막에 역수 한 번만 더 취해주면 토탈 모빌리티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확률은 독립된 사건인 A 사건, B 사건, C 사건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A, B, C 사건이 또는 조건으로, 오어 조건으로 하나라도 일어나는 걸 보면 되니, 네, 확률은 그냥 단순히 덧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간 평균 시간인 저 타우가 들어간 저 식을 가지고 이제 매치슨스 룰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슬라이드도 대단히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X축은 도핑 농도의 총 토탈 값입니다. 그래서 억셉터를 10에 16승 넣었어요. 도너는 10에 16승 넣었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너를 10에 16승 넣고 억셉터를 10에 16승 넣습니다. 전자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 도너가 10에 16승이면 전자가 10에 16승에 나오죠. 제가 다섯 번째 전자 다 뜯겨 나오니까. 근데 억셉터는 10에 16승계 있으니까 자유전자 10에 16승계를 받아먹고 홀을 10에 16승계 내놓을 겁니다. 가만 앉아서 생각하면 야, NA하고 ND가 똑같으면 서로 캔슬 아웃, 쌤쌤이 돼가지고 남는 자유전자랑 홀이 없는데요. 누가 남을까요? 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EHP가 자연스럽게 300켈빈에서 뜯겨져 나오는 100억 개, 그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 뭐 도핑 안 한 거랑 똑같네. 자유전자나 홀은 도핑 안 할 때랑 똑같네. 맞습니다. 근데 도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실리콘 샘플하고요. 도핑이 전혀 되지 않은 언도프드의 실리콘 샘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실리콘 샘플이 정말로 전자나 홀의 농도는 같을지언정 전자나 홀이 느끼는 모빌리티 값마저도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왜냐? 이렇게 도핑이 된 거는 일단 이온화된 억셉터와 도너가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도프드 실리콘은 임퓨리티 스캐터링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only phonon 스캐터링만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표에서 모빌리티는 반드시 도핑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데 이 도핑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토탈 도펀트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게 양이냐 음이냐, 즉 억셉터나 도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총 개수에 의해서 모빌리티는 영향받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운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도너와 억셉터가 서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즉 더하기 빼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net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합니다. net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요? 일렉트론과 전자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요. 그래서 모빌리티 계산할 때는 토탈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하다.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장표에서 주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는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10의 15승보다 작을 때는 아까 실리콘의 경우 mu n 값, 전자의 모빌리티 1400 외우라고 했죠. 홀은 한 47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mu p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일정한 컨스턴트한 값을 가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도핑을 늘렸더니 그 lightly doped 되는 거죠. non-degeneratedly doped 했더니 이 mu n의 값이 크게 훼손이 됩니다. 홀도 뭐 꽤나 훼손됩니다. 홀은 대략 한 반동갈이 나고요. 전자의 모빌리티는 1400에서 거의 400 가까이 내려와 버리니까 거의 반의 반동갈이 가까이 나버립니다. 자, 결국은 이걸 주도하는 거는, 아이고, 이렇게 모빌리티 값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는 impurity scattering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impurity scattering limited한 영역이고요. 이쪽은 임페러티 스캐터링이 있긴 있겠죠. 여기 도폰트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페러티 스캐터링보다는 포논 스캐터링이 훨씬 도미넌트한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15승 기준으로 연하게 도핑하면 그보다 더 낮으면 모빌리티 계산에 있어서 포논만 따지면 됩니다. 하지만 15승에서 18승이면요. 이거 15승에서 18승은 토탈 도펀트 농도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대략 저기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훨씬 최종 모빌리티 값 계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18승 넘어 여기는 뭐냐? 여기 보면 뮤엔이나 뮤피나 보면 네, 별 차이가 없죠. 네. 네, 이 마지막 영역은 전자나 홀의 모빌리티가 보면 도핑 농도가 토탈입니다. 토탈이 올라가더라도 뮤엔 뮤피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크리닝 이펙트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너가 있으면 도너는 전자주고 플러스 되고요. 억셉터가 있으면 마이너스죠. 근데 N 타입, N모스, N타입 세미컨덕터 머티리얼만 생각합시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전자가 나오죠. 또 어딘가에 도너가 있으면 전자가 나옵니다. 다 쓰기 어려워서 그냥 도너, 이온화된 도너, 전자. 네, 뭐 도너, 전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굉장히 개수가 많아지면 10에 18승 이상이 되면 요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대로 서로 하나의 원 시스템을 만듭니다. 요렇게 되면 제 3자인 자유전자가 갈 때 요렇게 갈 때요. 원래는 요 플러스 때문에 얘 마이너스니까 영향을 디플렉션을 받는데요. 이 전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요렇게 스크린을 쳐줍니다. 이렇게 막아준다고요. 차폐 역할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가 그냥 디플렉션 없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즉 15승에서 18승까지는 전자의 움직임이 다소간 디플렉션이 있어서 뮤 임퓨리티 요게 이제 전체 모빌리티를 결정하는 주요 동인이 됐다라면 18승 이상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작아진 모빌리티 값에 큰 훼손 없이 일정한 값으로 최대한 유지되고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이온화된 도펀트들이 있고 그 녀석들이 생성해낸 전자들도 너무나 많아서 요렇게 서로 짝지가 맞아져서 스크리닝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그 결과는 추가된 이런 자유전자들은 디플렉션 되는 정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리프트 전류값을 직접 한번 계산해보는 여기서부터는 정말 전자공학에서 얘기하는 V는 IR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